자, 최원종 수사 결과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경찰이 그 이유를 밝혔는데 일단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경찰은 저렇게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자, 그럼 일단 브리핑 내용부터 보고 가시죠. 이 사건 범행을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29일 날 게시한 글이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 칼을 들고 다니는 24살 배달원이다. 이런 류의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이 글에 대해서 피의자는 스토커 조직원 2명이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 같아서 그 게시판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글을 올렸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되는 8월 2일 날 19시 30분경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분당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인데요. 그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당시 이 시간이 서현역에 머물던 시간인데 스토커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서현역에 있으니 자신 주변으로 오게끔 하기 위한 게시글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최원종은 누군가를 날 감시하는 스토커가 있다. 그런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서 이 짓을 벌였다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원종은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또 이를 통해서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 이런 검거 당시의 진술을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원종의 범행은 그렇기 때문에 조현성, 분열성 성격 장애에 따라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20년에 이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 피해망상적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범행하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그 최원종이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이 있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밖에 나갈 때 흉기 들고 다니는 23살 배달원이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이건 그 스토킹 조직원들이 게시판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경고성으로 올렸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분당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이란 글도 올렸는데 이것도 그 스토커들 유인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주변으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올린 거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이 저렇게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휴대폰, 휴대전화 검색 키워드를 봤더니 얘가 진짜 스토킹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검색을 하긴 했구나라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지금 2가지를 포렌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휴대전화 2대와 PC를 포렌식한 결과 거기서 찾아 있는 내용들을 좀 보니까 대부분 다 스토킹 혹은 조직 이런 이야기들을 검색을 하였고 이와 함께 더불어 했던 게 방사선, 전자무기, 전파무기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걸 검색했는 걸 보면 분명히 망상에 들어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이고 또 게시물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답니다. 대량 살상을 이제 언급했던 적도 있는데요. 사실 최원종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특정 조직이 나를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경고성 어떤 글을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채팅창에 저거 다 거짓말이다, 연기다. 솔직히 경찰 발표를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경찰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최원종의 주장을 믿지 못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최원종은 검색을 했죠. 그리고는 지금 사이트에다 게시글을 올리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글을 보고 그런 이제 검색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건을 저지르기 한참 전부터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증상을 앓고 있었는지는 그 이전부터의 기록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만 저런 이야기를 올리면 거짓말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지만 지금 경찰이 그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본 것 같고요. 이미 한참 전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라는 피해 망상은 틀림없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고등학교 때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분열성 성격장애의 증상하고도 굉장히 일치합니다. 분열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고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양성 증상, 환각이나 환청처럼 조현병처럼 증상이 이렇게 외연화되지는 않지만 분열성 성격 장애들도
피해 망상과 같은 사고 장애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진단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어떤 증상은 지금 진단명하고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뭐 얘기하는 게 수사 과정 중에 얘기하는 게 모두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 범행 전후의 동선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일단 최원종이 범행을 결심한 건 사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31일에 이를 저지르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건 이틀 전에 그 혼자 살던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던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그 피해망상적인 부분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모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하루 전에 대형마트에서 흉기 2점을 사고요. 스쿠터를 타고 뭐 인근 야탐역으로 갔다가 다시 지하철을 타고 서현역으로 가고 이렇게 서현역 주변을 서성댔습니다. 이런 점에 밀어볼 때 경찰은 이 사전에 범행을 미리 준비한 일종의 계획범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지난 3일인데요. 흉기 난동 전에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인도로 차를 돌진시켜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쳤는데 이렇게 차량 이동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차량을 이용하면 이런 두려움이 줄어들 것 같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제 뭐 한참 뒤의 일이긴 하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뭐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그 심신미약 그렇죠. 또 이딴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심신상실이면 처벌되지 않고요. 심신미약이면 임의적 감경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범행 계획은 아주 치밀하지만 뭔가 범행 동기라든지 그 장애 측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라든지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했을 때 심신미약이 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재판해봐야 됩니다. 재판해야 되고 이 피고인에 대해서 이 최원종에 대해서 감정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고 그 감정 결과를 법관이 이제 정권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경우라면 심신미약을 적용해야 될지 말지 이제 하는데 일단은 계획적이라는 부분. 통상 심신미약이나 심상실 경우는 범행이 계획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발적으로 무차별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심신미약으로 무조건 간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말이죠. 이 신림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다. 조선이의 어떤 그 범행에 영향을 받았냐 아니냐 이거였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좀. 사실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살펴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방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신림동이라는 건 검색했지만 전체적인 검색의 어떤 키워드 내용 중에서 그게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최원종에게 질문했답니다. 신림동 사건을 니는 모방하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끝까지 지금 일관되게 그 사건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더 수사를 해야 되지만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말 그 당시에 분열형 인격 장애가 있었으면 그 정도까지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렇게 분열형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가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버리는 그 정도의 어떤 이성 판단이 할 수 있었느냐는 조금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뭐 일단 최원종 좀 마무리 말씀 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다 좀 해주시죠. 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보태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살인 예고 글과도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 최원종 사건하고 대전에서 최근에 일어난 조현병 환자가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을 살해한 근데 실제로 사제지간은 아닌 것으로 어머니가 이제 망상이다 우리 아들의 그렇게 말씀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 신림역 사건의 영상이 일종의 촉발 효력을 발휘를 한 겁니다. 평상시에 피해 망상이나 조현병 등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해자들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온라인상에서 계속 살해 영상을 반복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그 피해 망상을 자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살인 예고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중에 상당수는 정신 상태가 상당 부분 좀 현실 판단 능력에 취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올리는 글들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도를 하실 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참
저희가 이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걸 어떤 그런 밑그림 없이 그냥 이 내용을 전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좀 조심을 해야죠. 예.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이 있는데요. 동대구역에서 또 흉기 난동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잡혔는데 이 진술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나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네, 지난 7일 오후 3시 54분쯤에 한 30대 남성이 동대구역 광장에서 이 가방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목격한 사회복무요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남성이 경찰에 아무나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고요. 이 신고자가 재빨리 역 안으로 들어가서 철도경찰에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이 남성이 가방 안에 흉기를 넣은 상태로 역사 바깥도 돌아다니고 안도 돌아다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대상을 물색하는 걸로도 보였던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이 발빠른 신고 또 신속한 제압으로 더 큰 피해는 막은 상황입니다. 자, 사회복무요원 도대체 어떤 상황에 놓였었길래 신고까지 하게 된 건지 자, 경찰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신고자는 역사 밖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고요. 피해자는 역사 안에서 역사 밖으로 나오면서 이 신고자하고 눈이 마주쳤고 계속 쳐다보면서 걸어가면서 뒤돌아서서 흉기하고 메모지를 신고자를 쳐다보면서 보여주면서 협박을 한 겁니다. 신고를 그러니까 철도경찰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다시 112로 신고를 하셨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동대구역 광장 쪽에 네. 저희 사들이 거점 근무를 하고 있었고 바로 저희 현장으로 가가지고 철도경찰하고 같이 피해자를 체포를 한 거고요. 자, 일단 아까 교수님 말씀도 있고 했으니까 뭐 영상은 이제 그만 쓰기로 하죠. 자, 승 의원님. 네.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전 진짜 섬뜩했는데요. 방금 뭐 나와 있다시피 그 신고를 했는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이었어요. 사회복무요원인데 이렇게 눈이 딱 이렇게 마주치니까 그 눈빛이 굉장히 불안정했다는 거죠. 그 불안정해서 이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저 메모, 경찰이 살해하라고 조종하고 있다라는 메모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기와 메모를 보여주니 이게 정말 섬뜩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였다는 걸 보고 바로 가서 이제 원칙적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나 죽이려고 했고 가방 속에 흉기 2점이 있었다는 거는 진짜 경찰이 적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건 또 뭘까요? 이거 또 조현병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앞뒤 쭉 보면 이거는 이제 누군가 나를 조종하려고 한다라는 망상,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이제 뭐 뭔가 슈퍼 내추럴한 어떤 파워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뭐 무슨 일을 하라고 계속 지시한다 이런 종류의 환청이든 환시든 이런 것들 많이 보고 하거든요.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전형적인 이제 사례라고 보이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영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전에 있었던 조선의 신림역 사건의 실제로 직접 찌르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 나오는 저런 대구 영상 정도로 사람들이 자극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도하셔도 되는데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조현병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양성 증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들도 약을 먹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체 왜 정신보건복지법은 이런 사람들까지 약물을 좀 더 뭐 이렇게 확실하게 복용하도록 하지 못하는가? 이게 지금 우리 사태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최원종이라는 놈이 뭐라고 했냐면 정신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차도가 없다 보니까 이 병원을 끊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약 먹으면 충분히 관리가 된다고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아까 그 흉기 난동 예고 글 네. 검찰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렇죠. 7일 기준으로 전국에 지금 흉기 써서 뭐 살인하겠다 예고하는 글이 지금 모두 194건 수사가 지금 되고 있고요. 검거된 인원이 65명입니다. 그중에 6명은 지금 대검에서 구속을 했는데요. 구속된 사람 보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20대 남성, 서울 고속터미널을 살인하겠다는 10대 남성, 해화역 또
부평 로데오 거리, 신림역, 용인 이 공원, 그 동산 예.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예비할 때 흉기 같은 거 구입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데 살인죄는 예비죄도 처벌합니다. 흉기를 구입했고 뭔가 특정하고 뭔가 누구한테 장소를 특정했던 부분 그 위험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 협박죄, 살인 예비죄로 지금 구속을 6명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이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 6건 저도 이제 내용을 쭉 봤는데요. 6건 중에 6번째 사건 이것만 발달 장애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맨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코지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분명한 사건들만 구속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이 적용될 만한 사건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글을 올리시고 또 심지어는 흉기를 갖고 공공장소로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공공장소로 흉기를 들고 나가는 거는 실제로 무엇이든 법을 적용해서 지금 처벌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글만 올리는 거는 지금까지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불분명했습니다. 아하.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서는 지금 법무부와 협조하여 지금 협박죄에다가 공중, 공공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협박하는 이런 이제 글을 올리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죄명을 하나 형법에다 신설을 하겠다 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공중협박죄라고 글만 올려도 너희 다 한번 나한테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면 그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법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제 법무부에서 그 공백을 메우겠다라고 대책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뭐 예고글 올린 사람들 잡고 보면 뭐 10대 뭐 초등생 심지어 무슨 여중생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 장난으로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 그게 어렵게 된다는 거 확실하게 정리를 하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